예, 반갑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어중부실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예. 1988년 지강헌 인질극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 지강헌은 교도소 이감 중 호송버스에서 탈출해서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초유의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지강현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이 군부 독재 시대상을 잘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강헌은 556만 원을 훔쳐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비슷한 시기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은 100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탈세에도 수감 3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특별사면으로 복권됩니다. 군부 독재사에서 사법정의는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한없이 감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강현이 비록 범죄자였어도 그의 무전유죄 외침을 수긍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을 검찰은 그냥 덮었습니다. 반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할 때는 무자비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진술조작, 증거조작, 보복 기소로 검찰 독재 정권의 추잡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건무죄, 무건유죄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거나 청하면 다 무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거나 먼 사람들은 다 유죄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유건무죄, 무건유죄 시대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상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아까 우리 김영진 의원이 지적했듯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해당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대해 우리 대법원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의 경선을 통과한 이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선인이라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은 잘못된 해명 아닙니까? 더구나 당선인 시절 가장 권력이 강할 때 의견을 얘기하면 그건 지시입니다. 그래서 의견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지도라면 말입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참사였습니다. 생각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걱정을 끼쳤다. 처신에 대해서만 사과하겠다. 뭘 잘못했는지 딱 집어서 얘기해달라. 그럼 사과하겠다.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또 말했습니다. 특검은 반헌법적이고 모든 게 다 모략이라고 할 거면 사과쇼를 왜 한 겁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범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 사실 뭐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건 뭐 대통령의 자백 아닙니까? 불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대통령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악마다, 침소봉대다 평가절하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감사문자 대신 보내준 건 참 고마웠나 봅니다. 대통령의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며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베갯머리 송사가 오갔을지 상상해 갑니다. 대통령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해명에 수긍할 국민 한 명도 없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유검무죄, 무건유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상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외교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승리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하고 바이든에게도 하고 트럼프 당선에게도 했지만 원하는 답을 이끌이지 못했습니다. 서방제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밥 심사를 면치 못했죠. 그런데 지금 그저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이 급격하게 앞당겨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무슨 전망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공개적으로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뭐 양상이 바뀌는 어떤 조짐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1월까지 집권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새 행정부가 출범하려면 한 2달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파병한다.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한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정 전에 우리가 의장을 놓으면 향후 북핵 문제에서도 대한민국이 패싱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 틀어지는 것도 불보듯 뻔하고요. 장관님 국정감사 때 무기 보내야 한다. 북한군 파병하는 거 가만 보고 있으면 되냐?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기 보내야 된다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예, 북한군 파병하는 거 가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파병되면 대가를 받고 파병됐을 것이고 그러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느냐가 우리 안보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면서 예, 실시하겠다. 이것은 확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확전하면 당연히 종전도 늦춰지겠죠. 그런데 이번 외교부 예산이 참 이상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종전을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 예산안을 보면은 종전이 돼야 추진 가능한 사업들, 가령 PPT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예산들 이런 것들 잔뜩 올려놨습니다. 외교부 우크라이나 ODA 사업 예산입니다. 전쟁 중에 무슨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 사업을 진행합니까? 철도 용량 증대, 항공운송, 공항 현대화 사업 50억 정도 됩니다. 추계하면 고속 철도 구축, 직업 학교 재건, 트라우마 재활 의료 서비스, 전쟁 중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 그리고 재건 사업 지원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방문하셨을 때 발표하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그 세 가지 축입니다. 그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빌미로 무기 지원을 하고 파병을 거론하면서 확전을 하려고 했는데 외교부는 지금 종전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 달라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과 예산안 올린 거 보면은 방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사업들 전액 예산 삭감을 해도 외교부는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국내 정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막아보자고 한반도의 안보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저항은 더욱더 빠르게, 더욱 준엄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해 5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원회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뿐만 아니라 2025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법 부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특조위의 사무처 조직 설치, 규칙 제정 등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1차 전체 회의에서 특조위원장께서 필요한 예산이 146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다만 그 위원회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위원회 그리고 이제 그 추모위원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행령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여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신속하게 원활하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지방 교부세 삭감 관련으로 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내년 10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예, 지방자치의 날이죠. 아, 네. 예, 예.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또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정됐는데 총리 금년 지방자치의 날 윤 대통령님은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6일 제2회 지방자치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런데요, 저는 올해 지방자치의 날 바로 하루 전날인 10월 28일에 이와 전혀 다른 정부 기조와 관련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6조 5천억을 감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총리 지방교부세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아마 그거는 여러 번 경제부총리가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세금이 제대로 못 고친 것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만드는 거에 하나로 아마 그렇죠. 국가가 추진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치단체 부족한 보전을 위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돈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지킬앤 하이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해도 결산 기준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이었죠. 네. 당시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8조 6천억을 미지급하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의원님 뭐 잘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교부세는 세금에 따라서 잠시만요. 자동적으로 일정한 19.24%가 18조 6천억을 미지급하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세금의 금액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교부세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적어지면 교부세는 당연히 적어져야죠. 그런 원칙에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잠시만 보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련 회의 자료나 공문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의정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 초에 정부는 우리 의정부에 총 1,771억 규모의 지방 교부세를 지급하겠다고 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구성하고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의정부시에 실제 지급한 지방 교부세는 기존 대비 무려 11%나 감액된 1,585억이었습니다. 당초 내지 규모보다 192억 원 가량을 덜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잔여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그 결손 감액을 겨우 충당했습니다. 총리, 그런데 지방 교부세를 내재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고 모든 지방자치제가 동일한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는데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좀 경제부총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려운 사정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동일한 효과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올해는 그러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다. 제가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리 지금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친다고 6일 날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내국세가 안 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총리님, 대통령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총리님 지금 정말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제가 6일 날 춘천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통령님하고 같이 주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지자체장들이 고마워하고 이 정부가 정말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총리님. 그 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을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부 다 동의하고 지금 말로만 지방자치를 고맙습니다. 외치고 실제로는 과거의 전철 그대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들이 지금 할수 있는 의정부시에 것들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월급을 주지 못했어요. 동부도 잠시만요. 지방자치 교부세가 줄어들면 무엇 재정자료도 낮은 데서는 뭘 하는 줄 압니까? 복지비를 깎고 교육비를 깎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생이 좀 더 힘든 상황에서 지방 교부세를 제대로 교부 안 하니까 지방자치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충분히 접촉을 해서 소통을 해가면서 그런 고통을 최대 총리님.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총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정 분권 방안이라는 정부의 중장기적 플랜 못지않게 당장 삭감된 내년도 예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의 실패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않도록 지방 예산 삭감 시 국회의 심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이 이처럼 반복되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심의해서 바로잡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헌법에 의한 의회와 국회와 우리 행정부 간의 권력의 분립에 기초를 두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동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시죠? 0.72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라면 2020년 되면은 3,614만 명인 생산 연령이 50년 된 절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얼마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발표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서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태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을 달성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은 아시다시피 OECD 최하입니다. 2018년부터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만큼 국가가 국부에 가장 중차된 과정이 없다고 보는데 PPT 한번 보십시오. 총리께서는 국가 출생률을 높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정책 중에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도 안 됩니다. 자, 제가 좀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모두 출산율 1.4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1.79명, 아이슬란드는 1.72명입니다.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평등 수준가 높을수록 출생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점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혼외 출산율, 즉 결혼하지 않은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혼외 출산율은 69.4%입니다. 첫째 아기의 경우 83%가 비혼 가구에서 태어납니다. 프랑스도 비혼 가구 출생아 비율이 62%나 됩니다. 총리께서는 1992년 당시 프랑스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를 제정하고 나서 2023년 후인 2022년에는 출산율이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한국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가장 큰 문제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혼인 가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입니다. 경제적 약자가 인공 임신 시술을 받는 것은 정말 큰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난임 시술과 관련된 모자 보건법이 혼인한 부부로부터 한정하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비혼 여성들의 시술은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러한 그 제한을 다 없애버렸고요. 중앙정부도 지금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그러한 그 난임 시술에 대한 시술을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조치들을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 법안도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만 우리 인구기획부 지금 그 법안으로 되어 있는 그 조직 좀 빨리 좀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북 영주 양양 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